다양한 관점의 지적 담론,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행복을 이야기할 때면 뭐랄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걸 그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최신 기종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기능이 딱 업데이트된 직후에는 와, 그 빠릿빠릿함에 감탄하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한 2주만 지나면 그 놀랍던 기능들은 그저 당연하고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새롭고 강렬한 자극이 주어져도 우리 뇌는 금세 그 상태에 적응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아주 명확한 용어로 부르죠. 바로 쾌락 적응, 헤도닉 어댑테이션입니다. 인간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맞이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복의 기본값으로 돌아가 버리는 지독한 본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아주 좌절스러울 정도로 예측 가능한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아무리 짜릿한 성공을 거두어도 금세 시들해주고 마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원대학교 김현기 교수의 통찰이 남긴 저작 감사사리를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지독한 쾌락 적응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진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네, 과연 감사는 단순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조작하는 뇌과학적 해킹일까요? 아니면 타인과 세상을 향한 깊은 실존적 연결일까요? 오늘 저는 감사가 철저하게 개인의 인지적 선택이자 뇌신경망이라는 하드웨어를 직접 재설계하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자기주도적 훈련이라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흥미로운 접근이십니다.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감사의 훌륭한 도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감사의 본질이 고립된 개인의 뇌를 리모델링하는 데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나침반 같은 거라서 내 안으로 향하던 시선을 자아 밖으로 돌려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혜택의 유무를 떠나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찬미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관계적, 실존적 지향이라는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감사를 뇌신경망의 재설계라고 확신하는지부터 설명해드리죠. 우리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부정편향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네거티브 바이어스죠. 맞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는 것보다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저거 포식자가 아닐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당연하죠. 살아남아야 노을도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결과 현대인인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 위험한 곳에 본능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됩니다. 감사는 바로 이 자동화된 부정편향의 스위치를 수동으로 꺼버리는 아주 치열하고 능동적인 인지적 개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인지적 개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김현기 교수의 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경과학이 이를 증명하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화학적 보상을 내립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경보 시스템인 코르티솔의 볼륨이 확 줄어들죠. 네, 몸의 생화학적 상태가 확 바뀌는 거군요. 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현상인데요. 뇌를 빽빽한 밀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평생 다녀서 아주 넓고 편안하게 뚫린 고속도로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해석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가시덤불 길이겠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마다 그 가시덤불을 쳐내고 새로운 오솔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즉, 감사는 뜬구름 잡는 감정이 아니라 내 뇌의 길을 새로 내는 가장 실용적인 통제 기술인 셈입니다.
뇌를 밀림에 비유하신 설명은 무척 직관적이고 훌륭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의 개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바로 그 통제라는 단어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통제라는 단어요? 어떤 점에서요? 감사를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화학물질 분비 작용이나 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개발 도구로 환원해버리면 감사가 가진 진짜 위력을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혹시 감사의 어원이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감사의 대상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더 집중하긴 했죠. 교수님의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감사는 관계다라는 문장인데요. 즉, 감사는 진공 상태에 있는 내 뇌 속에서 혼자 만들어내는 파편화된 느낌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출발점은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뼈저린 자각, 그리고 내 삶이 수많은 타인의 수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겸손함에서 시작되거든요. 혼자 통제할 수 없다. 타인의 수고와 연결되어 있다. 네, 내가 먹는 밥, 입는 옷, 심지어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내 통제 밖의 세상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존중과 사랑이라는 사회적 감정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뇌신경 가소성도 중요하지만 그 밀림의 오솔길이 향하는 목적지가 결국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 아닐까요? 타인과의 연결성을 강조하시는 점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차갑고 혹독한 위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의 세계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사업에 크게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 말이죠.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흔히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인지적 통제력을 훈련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글쎄요. 이 역경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로 질문을 바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른바 상처 후 성장의 개념이죠. 나무가 부러진 곳에서 더 단단한 옹이가 생기고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진 후 회복하면서 더 큰 힘을 내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야말로 우리 뇌의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발휘하는 고도의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봅니다. 상처 후 성장 자체는 저도 깊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속에서 나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 라는 식의 실존적 자각이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 마음의 붕괴를 막아줄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감사는 치열한 정신적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역기를 드는 고통과 통제가 없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듯 의도적인 인지적 선택 없이는 긍정회로도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즉각적인 인지적 방패가 필요하다는 말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력의 근원이 과연 고립된 개인의 뇌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책에 등장하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도자기의 비유입니다. 도자기요? 네. 매끈한 진흙이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로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흙 혼자서 전두엽을 가동해 나는 단단해질 거야 라고 통제한다고 도자기가 되진 않잖아요. 수없이 발로 짓눌리는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섭씨 1000도가 넘는 외부의 뜨거운 불길이라는 타자적 요소와의 맹렬한 마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불길과 마찰을 견디는 것 자체가 결국 내면의 통제력 아닌가요? 견디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정신력으로 이 상황을 다 통제하겠어 라고 덤비는 것은 곧 부러지기 쉬운 오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오히려 내 통제력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관계적 수용성에서 나옵니다. 관계적 수용성이요? 불행이라는 뜨거운 불길조차 나를 세상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빚어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죠. 내가 겪는 좌절조차 나 혼자만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고통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불행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건 뇌의 인지적 통제를 넘어선 세계와의 화해에 가깝죠. 세계와의 화해라는 말씀이
무척 철학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화해조차 철저히 개인의 내면화된 습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의 불길을 수용하려면 일단 내면의 뼈대가 튼튼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뼈대를 구축하는 가장 실천적인 메커니즘을 이야기해볼까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감사일기야말로 이 토론의 핵심 증거라고 봅니다. 외부의 개입 없이 오직 나와 내 뇌만이 존재하는 철저한 내면의 실험실이죠. 아, 감사일기가 훌륭한 도구라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훌쩍 넘습니다. 하버드나 UC 버클리의 수많은 신경과학 연구들이 증명하듯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 3가지를 적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몸의 알람 시스템인 코르티솔의 볼륨이 드라마틱하게 꺼지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꽤 유명하죠. 댄 베이커의 문헌은 이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능동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일상세계는 멈춰서고 은총의 상태가 시작된다. 수면 위의 잔물결처럼 뇌파가 부드러워진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고요함 속에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포식자가 사라지는 것을 뇌가 인지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펜과 노트, 그리고 내 전두엽만 활성화된 그 고요한 독백의 시간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봅니다. 감사일기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파를 안정시킨다는 생리적 이점, 그건 생물학적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묻고 싶네요. 내 마음만 편안해지고 끝나는 감사는 정말로 완성된 감사일까요? 타인이 개입되지 않은 감사는 긍정적 메아리 없는 독백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감사일기가 훌륭한 준비 운동일 수는 있어도 결승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의 텍스트가 매우 힘주어 강조하는 실천법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감사 편지와 감사 나누기입니다. 아,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위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 표현 여부가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까요? 네, 완벽하게 다른 화학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일기를 쓸 때는 코르티솔이 줄어드는 안정의 효과가 크다면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말하거나 편지를 직접 건넬 때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아시다시피 옥시토신은 단순한 기쁨의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을 때 분비되는 인간관계의 본질인 신뢰와 친밀감을 폭발적으로 증진시키는 생물학적 강력 접착제입니다.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고 말할 때 뇌의 편도체가 느끼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지죠. 옥시토신의 작용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 긍정 회로의 성공 여부를 맡기는 건 너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감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위험 감수가 핵심입니다.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뚫고 외부로 손을 뻗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만의 평안을 넘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즉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편지를 전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 감동으로 물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긍정 회로는 내 두개골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뇌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고요한 독백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반론입니다. 관계의 화학적 동기화라는 개념은 깊이 와닿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다시 설정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토론의 맨 처음 제가 왜 스마트폰 업데이트 비유를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쾌락 적응의 굴레를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자극에 적응해버리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짐 독 같아서 무언가를 얻으면 곧바로 더 큰 결핍을 찾아 헤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생물학적 버그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논리적인 해답이 바로 감사 안에 있거든요. 원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패러다임, 즉 원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우리는 보통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 즉 원트를 가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감사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have를 원하게, 원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진 것을 새롭게 욕망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역발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덮고 자는 이불,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뇌가 투명 취급하던 것들에 다시 가치의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왜 위대하냐면요. 외부 조건의 변화가 전혀 없어도 내 삶의 만족도를 영구적으로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소비주의의 쳇바퀴를 멈춘다는 거군요. 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향해 헉헉대며 달리는 쳇바퀴를 멈춰 세우는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심리적 통제 전략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쾌락 적응을 무력화시키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자족적인 긍정 회로의 최상위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 끝없는 결핍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방어막이라는 점은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행자님, 저는 그 지점에서 진행자님이 감사의 최종 목적지를 너무 얕게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얕게요? 방어막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족과 평안을 얻었는데도요? 만족과 생존이라는 테두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후반부에 제시된 아주 심오한 도표를 기억하십니까? 감사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부분 말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감소죠. 그 다음엔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우리가 방금 동의했던 마음의 평안, 세로토닌에 도달하죠. 아,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 감사의 진화가 도달하는 궁극의 영역에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계에서는 극강의 의미감과 함께 도파민이 폭발하거든요. 생존과 만족을 넘어선 인간의 실존적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찬미라 약간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반적인 감사가 나에게 주어진 이익이나 혜택에 대한 반응이라면 찬미는 그 수혜나 혜택의 여부와 완벽하게 무관해지는 경지입니다. 혜택과 무관하다고요? 네,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일몰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노을이 내게 무슨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그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우주적 거대함 앞에 내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의 경외감을 느끼죠. 타인의 조건 없는 선함이나 진리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 어떤 이익을 떠난 순수한 경외감? 그렇죠. 즉, 찬미란 내 욕망을 채우거나 내 만족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라는 좁은 자아의 껍질을 완전히 깨부수고 마주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양, 숭고함으로 조율되는 상태입니다. 쾌락 적응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 회로의 최상위 단계. 이것이 감사가 열어젖히는 진짜 문이라는 거죠. 나를 넘어서는 경외감, 자아의 확장을 통한 궁극의 도파민 분비, 찬미라는 개념이 지니는 숭고함의 무게는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확실히 내가 가진 것을 원한다는 실용적 목표보다는 훨씬 더 가슴 뛰는 목적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의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장엄한 일몰 앞에서의 숭고함도 좋지만 당장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상사의 짜증을 견뎌야 하는 평범한 현대인들에게 거창한 우주적 찬미는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을 방어해낼 전두엽의 인지적 재해석 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찬미는 그저 공허한 이상주의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지독할 만큼 사소한 일상에서 있는 것을 찾아내는 집요한 뇌 훈련이 튼튼한 바닥을 만들어 주어야만 우주적 찬미로 도약할 수 있는 구름판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그 선후 관계에 대한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타당합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일상의 팍팍함 속에서 당연했던 것들을 경이롭게 바라보려는 그 작고 치열한 인식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육이 없으면 산정상에 오를 수 없듯이요. 그렇죠. 다만 제가 끝까지 우려하고 경계했던 것은 현대사회가 감사를 너무 쉽게 스트레스를 낮추는 알약이나 개인의 멘탈 관리용 도구로 축소해버리는 실용주의적 환원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철저한 내면의 일기장이고 뇌과학적 훈련일지라도 그 시선의 끝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유대의 손길, 그리고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향한 조건 없는 찬미로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담론을 되짚어보니 김연기 교수가 왜 이토록 다층적으로 감사를 해부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감사가 지닌 이 경이로운 양면성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완벽한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감사를 끊임없는 결핍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인지적 브레이크이자 코르티솔의 위협을 뚫고 내 뇌의 밀림에 새로운 긍정의 고속도로를 깔아내는 훌륭한 내면의 나침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철저한 나의 선택이 인지적 가소성을 통해 내 신경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반면 저는 그 고립된 개인의 뇌에서 시작된 감사가 결국 내 자아의 담장을 넘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자만의 평안을 넘어 타인과의 옥시토신 연결고리를 거치고 마침내 조건 없는 찬미라는 위대한 감정적 고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렌즈를 통해 바라보던 두 사람 모두 흔들리지 않고 깊이 공감하는 본질은 명확해 보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태도에서 출발해서 개인의 불행한 사건조차 새로운 삶의 내러티브로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내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철저한 뇌과학적 훈련의 결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주와 타인을 향한 영적인 찬미의 시작점으로 볼 것인지는 어쩌면 단일한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네, 이 깊고 다층적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몫이겠죠. 우리의 담론은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 원자료의 여백을 직접 탐구해보길 권유하며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일상 속 사소한 것에 집중해 당신의 뇌 시냅스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코르티솔의 알람을 끄고 당신 뇌에 새로운 긍정의 오솔길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 긍정의 연결고리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두려움을 허물고 굳건한 유대에 안전망을 직조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끊임없이 새던 당신의 마음속 밑빠진 독은 이미 아주 근사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당연한 것들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는 순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